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누가 진짜 미국을 통치하고 있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빅파마와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 그리고 러우전 수미 국경, 그리고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충돌,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는 누가 진짜 미국을 통치하고 있을까? 그런데 거기에 앞서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이것을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료 산업에 있어서 문외한입니다. 그냥 상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재확인하고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천공 이름이 이제 2,000이라서 2,000명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내용은 잠깐 제쳐두고 이 윤석열 정부는 일단 이제 의료 산업 파이 자체를 키우려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의사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의료 산업의 사이즈가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글로벌한 다국적 제약사의 이해와 일치하는 겁니다. 이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갑자기 왜 의대 증원을 꺼냈을까? 저는 이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의료 서비스 시스템은 세계 최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독일 이런 데보다도 대한민국의 의료 서비스 시스템이 더 훨씬 뛰어납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미국에서도 한국보다 오히려 이제 혜택을 받는 계층이 있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했을 때 미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죠. 전 국민이 효율적이고 값싸고 그리고 양질의 이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잘 운영되고 있는데 갑자기 의대 2,000명 증원하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에 외부에서 외부라는 것은 한국 내가 아닙니다. 글로벌하게 특히 미국이겠죠.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주문이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들은 지금 급합니다. 세계 10대 제약사 매출 44% 특허 만료 위기, 이 이야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저는 의학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산업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약회사가 있는데 크게 약은 이제 케미컬 드럭이 있고 그리고 바이오 드럭이 있습니다. 바이오 드럭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약은 사실상 이 케미컬 드럭이죠. 그런데 다양한 종류의 약들이 개발되었는데 어떤 퀀텀 저프가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어떤 시기에 대량의 이제 많은 종류의 신약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쭉 이용되어 왔는데 어떤 퀀텀 점프하는 새로운 신약이 대거 나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이 케미컬 드럭에 대한 어떤 한계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케미컬 드럭에 이제 특허 만료가 다가오자 제약사들은 다른 수익의 원천을 찾게 됩니다. 바이오 드럭,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프로틴 리컴비넌트, 자 이런 식으로 바이오 드럭에 이제 문을 여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이라든가 다양한 종류의 바이오 드럭을 개발합니다. 한국의 셀츄리온 그리고 삼성 바이오 시밀러인가요? 자, 이런 회사들도 이 바이오 드럭을 만드는 이 생산 시설을 갖추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계 거대 제약사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 다른 종류의 약을 이제 이렇게 시험해 보는 겁니다. 이 바이오 드럭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할 위치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줄기세포. 미국은 이제 바이오 드럭만 한 건 아닙니다. 야, 줄기세포에서 새로운 것이 없을까? 그리고 최근에는 유전자 가위, 크리스퍼죠. 자,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유전자 치료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바이오 드럭, 그리고 유전자 치료,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종류의 이제 약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새로운 어떤 캐시카우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줄기세포도 그렇고, 그리고 바이오 드럭에 대해서도 어떤 이제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케미컬 드럭은 비교적 역사가 깁니다. 그런데 이 바이오 드럭 호르몬이라든가 성장 호르몬 이런 게 진짜 효과가 있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미국은 새로운 캐시카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트랜스젠더 이슈가 이제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람들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도록 이제 독려를 하고 여자애가 나는 남자다 선언하면은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바꾸려고 한다. 그때
남자인데 계속 이제 여성 호르몬을 맞아야 되고 그리고 평생 맞아야 됩니다. 그 경우 제약사들은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사들은 이것을 뭐 개인에게 전적으로 맡기진 않습니다. 개인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되죠. 이 정부를 설득해서 트랜스젠더 뭐 이렇게 성전환 수술 그리고 호르몬 치료 이런 것을 하도록 이제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합니다. 미국 의회에 가서 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트랜스젠더 수술을 허용을 하고 호르몬 치료를 허용을 하고 이런 입법 압박을 하는 거죠. 만약 이것이 통과되면은 의료보험을 이용해서 혹은 정부 예산을 이용해서 보조금을 주면서 이렇게 이제 독려를 하는 겁니다. 그 돈은 결국 미국의 이제 제약사들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성 정체성 이슈와 관련해서 이런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유전자 가해, 뭐 DNA 시퀀스를 바꿔서 뭐 이걸 가지고 뭐 치료를 한다. 하얀 신발도 뭐 이런 계열이죠. 결국 유전자 치료입니다. 어쨌든 유전자 가해 이런 다양한 형태의 어떤 캐시카우를 만들기 위해서 제약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미국의 의료 시스템, 단순히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현대 의료 시스템, 이것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 존 D 락카펠러입니다. 락카펠러의 부친인가요? 뭐 가짜 약을 만들다가 잡혀서 이제 감옥도 갔다 왔다고 합니다. 뭐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존 D 락카펠러는 이 의료에서 엄청난 이제 부의 원천을 찾은 거죠. 프라핏입니다. 그래서 이 존 D 락카펠러는 미국 곳곳에 이제 의대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뭐 존스 홉킨스대 투자하고 또 시카고 대학도 투자하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다른 대학들 뭐 텍사스에도 어떤 대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의대에 존 D 락카펠러는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일단 의사를 만드는 것 그리고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 이런 시스템 이제 하부 구조부터 만드는 거죠. 그리고 락카펠러는 자신의 이제 천문학적인 재산을 이용해서 미국 내 이제 다국적 제약사, 뭐 과거입니다만 물론 많은 제약사의 지분을 획득하고 뭐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정체는 모릅니다. 이 파이저 같은 경우도 이 처음에 만든 사람이 지금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가문들은 옛날에 다 팔아치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그 처음에 만든 창업자 가문이 그대로 지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 존슨 앤 존슨 정도일 겁니다. 뭐 그것도 지분이 아주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존슨 가문은 유명합니다. 존슨 패밀리죠. 뭐 소설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 외에 미국의 수많은 바이오텍 컴퍼니 도대체 누가 이들을 진짜 지배하고 있을까? 뭐 그물같이 이렇게 지배 구조가 연결되어 있고 뭐 바이오텍 컴퍼니 같은 경우 또 실리콘밸리 가면은 수많은 이제 벤처 캐피탈이 있습니다. 서로 물고 물리면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진짜 주인인지 모르죠. 어쨌든 지난 한 백몇십 년 동안 미국의 의료 산업은 지금 같은 형태로 이제 엄청난 규모로 커지게 됩니다. 미국의 의료 산업의 규모 이것은 우리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뭐 정확하게 가늠조차 불가능한 겁니다. 뭐 병원부터 해서 또 옆에는 또 제약사들이 있죠. 뭐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미국의 이제 다국적 제약사들은 또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케미컬 드럭에 이제 특허를 또 팔고 또 이제 저쪽에서는 지네릭 약품을 만들고 또 여기 특허료를 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죠. 미국의 의료 산업은 너무나 비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 정부 예산도 그렇고 그리고 일반 미국 국민들에게도 엄청난 이제 이 출혈을 요구합니다. 자, 우리는 많은 이제 의료 보험비를 내야 되고 또 의료비 자체도 비쌉니다. 뭐 코페이도 해야 되고 또 뭐 이 맥스 아웃 오브 파켓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처음 미국 오신 분들은 깜짝 놀라는 게 뭐냐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약을 먹는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마치고 바로 이제 미국에 유학 오는 애들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숙사 가면은 미국 애들이 자기 전에 너무나 많은 알약을 먹는다. 그거 보고 이제 깜짝 놀라는 겁니다. 한국 애들 건강한 뭐 10대, 20대 애들은 전혀 먹지 않느냐. 그런 것을 미국 애들은 한 주먹씩 먹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손도 대지 않는 뭐 우울증 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먹는 거죠. 그거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자, 이것은 모두 그물처럼 미국의 제약사, 의료 서비스 시스템 이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거대한 의료 서비스 시스템 그리고 제약 산업 이것을 만든 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존 D 락카펠러입니다.
이것은 좀 소비적입니다.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물론 제약사는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산업 전반적으로 어떤 다른 부의 웰스 이펙트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일반 제조업, 자동차를 만든다든가 컴퓨터를 만든다 그러면은 유관 산업들, 반도체도 만들고 이래서 사회 전체가 풍요로워집니다. 그런데 이 의료 서비스는 소비적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돈, 그리고 정부의 보조금, 이런 것들이 의료 서비스 시스템으로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일반 국민들은 한국에 있는 사람보다 생활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의료비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정부 예산은 늘 적자에 시달리죠.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미국의 이런 거대한 의료 산업의 파워, 그리고 빅파마의 파워, 이것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일단 이것은 제 의심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미국 정부 혹은 그 배후의 미국 빅파마가 시킨 대로 한국의 의료 서비스 산업을 이렇게 이제 파이 자체를 크게 만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일단 이것은 저의 의심입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도 미국의 빅파마가 시키는 대로 많이 했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미국 민주당 선거 유세 사진으로 잠깐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사진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뽀샵 같습니다.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좀 그림같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앞에 사진이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을 확대를 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엔진 커버 부분에 빛입니다. 이쪽에 많은 사람이 있다면은 사람들이 여기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뽀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민주당 선대본부는 공식으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 해리스와 월츠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전부 이 카말라 해리스 이런 게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보면은 뭔가 좀 굉장히 어색한 거죠. 혹시 AI가 아닌가 이제 이런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확대해 보면은 사람들은 이것은 진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알면 알수록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게 가짜 같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진실이 있고 어디에 진짜가 있는가, 이것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카말라 해리스 그리고 월츠가 어떻게 대통령, 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까? 바이든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별다른 경선 없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건강 문제로 하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가 어떤 소수 세력에 의해서 그냥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딱 결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미국 민주당은 프라이머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카말라 해리스보다 똑똑한 사람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꼭두가시처럼 이 카말라 해리스가 득된 거죠. 자, 이것이 현 상황을 잘 설명하는 짤입니다. 민주당의 기득권입니다. 이스태블리시먼트. 자, 이 자들이 민주당의 이제 일반 당원들입니다. 머리를 누르면서 그냥 카말라 해리스 딱 해,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된 거죠. 이게 현 상황입니다. 도대체 미국에는 민주당의 유권자의 뜻, 의지, 생각 이런 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냥 몇 명이 몰려가서 어떻게 해서인지 갑자기 이제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게 강압적으로 야, 이게 대통령 후보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찍어, 이렇게 된 거죠. 진실도 민주주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포메이션, 제대로 된 정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러우전 이야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수미 지역이 있습니다. 수미 지역에서 크루스 쪽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기습 부대들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기습 부대는 더 이상 진격을 하지 못하고 패퇴되고 있습니다. 후퇴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러시아 공군이 수미와 쿠르스크 국경 지역을 여기에 배후에 있던 이제 우크라이나군 머리 위로 이렇게 폭탄을 던지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의 병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천 명, 만 명 이 정도가 있을 겁니다. 사실상 이 탈출로를 막아버리는 거죠. 병참로도 막고 탈출로도 막아버리는 겁니다. 후퇴하는 애들 머리에도 이제 던지는 거죠. 지금 러시아 군들이 와서 이들을 소탕하면서 이제 밀어내는 작업을 조만간에 단행할 거죠. 일종의 이제 거대한 콜드런이 형성이 되어서 포위가 된 상태입니다. 병참도 막아버리고 그리고 테러도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수미 국경 지역에서 이제 추가로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던 우크라이나군 머리 위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폭탄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바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군이 장악하고 있는 어떤 군 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로켓포를 쏘고 있다고 합니다. 대규모의 공격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란의 보복 공격의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란은 지난번처럼 그냥 장거리 로켓 미사일을 쏘아서 이스라엘 본토를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레바논 남부 헤즈볼라를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군 기지를 향해서 이제 이 공격을 하면서 이스라엘 군 전력을 약화시킨다. 이것이 대규모 공격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정보가 진짜인지 모르지만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심각한 상황이죠.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러우전도 그렇고 이제 레바논도 그렇습니다. 3차 대전 일보 직전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그냥 이제 퍼져가지고 자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인 주제인 미국을 실제로 통치하고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브라이언 블레릭이 최근에 쓴 글인데 미국 상황을 압축적으로 요약했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언 블레릭은 기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표를 던져서 미국의 대통령을 선출하고 상원의원, 하원의원을 뽑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대중의 믿음과는 달리 미국의 외교 및 내정 정책은 미국 의회나 백악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싱크탱크라고 알려진 방대한 정책기관 네트워크. 자, 여기에 자금을 또 대는 선출되지 않는 기업가들, 금융, 이제 금권 세력들, 이들의 강력한 카르텔에 의해서 미국 정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싱크탱크는 다양한 기업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의 이해관계자들 이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이들에게 이제 어떤 조언이라든가 혹은 실제 지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들의 지령을 받고 혹은 조언을 받고 법안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의원들에게 가져가고 의원을 설득해서 이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거죠. 이런 네트워크로 이제 미국은 운영된다는 겁니다. 이런 합의는 싱크탱크가 매년 발행하는 다양한 정책 논문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작성하는 자들은 실제 이 의회나 백악관 이런 데가 아니라 변호사나 입법 전문가들이 따로 있는 겁니다. 어떤 정치 권력 바깥의 외부에서 변호사, 입법 전문가들 이들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법안을 만듭니다. 자, 여기에는 또 기업가들이 돈을 대는 거죠. 자, 이런 법안은 로비스트가 또 의회나 백악관에 들고 가서 제안을 하고 설득을 하겠죠. 로비를 하겠죠. 그리고 미국 의원들은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만 빵빵빵 찍는다는 겁니다. 그게 유명한 이제 고무도장입니다. 워싱턴 DC의 정치인보다 주로 월가에 기반을 둔 이러한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춰야지 미국 정책 방향을 알 수가 있고 미국을 실제로 통치하고 있는 세력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싱크탱크란 무엇일까? CFR 랜드 연구소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싱크탱크는 미국의 외교 및 내정 정책을 주도하는데 미국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언론 매체인 이제 BOA입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여러분도 아시죠? 2018년에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싱크탱크 배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은 미국 내에는 1,800개가 넘는 싱크탱크 중 약 400개가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이전 행정부는 이러한 조직에서 생성된 연구와 아이디어에 의존해서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정책 수립에 이들 싱크탱크가 과도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지식인들이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널리 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묻혀버리는 거죠. 미국 언론과 정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업 금융가가 지원하는 이러한 기관에서 경력을 시작하고 있다. 자, 이들 인물을 미리 처음부터 뽑아서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싱크탱크로 먼저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정계로 갈 수도 있고 기업이나 이런 데로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회전문 인사죠.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능력을 증명해서 이렇게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선택된 겁니다. 대학이나 대학원 때, 로스쿨 때 이렇게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키워져 오는 거죠. 이렇게 키워서 오게 되면은 충성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컸다. 내가 이렇게 출세했다. 그래서
저들 세력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맹목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또 하나의 미국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싱크탱크는 인재의 해전문이기도 하다. 인재는 아니죠. 지들이 뽑은 인물들을 이렇게 뺑뺑이 돌리면서 이제 여기 써먹고 저기 써먹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뭐 부통령 딕 체니, 럼스펠드 그리고 콘돌리자 라이스 이들 모두 싱크탱크 출신이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는 기업과 금융가들이 이들 싱크탱크에 자금을 지원한다. 뭐 당연하죠. 누가 비용을 지불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 밑으로 오겠습니다. 미국의 정책 결정에서 싱크탱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을 일반적인 미국인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 결국 통과시키고 시행하는 법안과 정책, 이것과 미국 국민들의 실질적인 이해 사이에는 엄청난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국민도 많이 없는 거죠. 자, 러우전에서 미국은 대리전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 저기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미국 국민들의 복리를 해치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미국 국민들이 없다는 거죠. 이런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미국인들은 선거로 이제 미국 정책이 결정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미국 정책은 의회를 누가 통제하든 백악관에 누가 있든지 간에 자, 기업과 금융가의 이익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 이 브라이언은 좀 시니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뭐 청구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구글 번역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진짜 작성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CBS에서 2017년에 기사로 한번 다루었습니다. 의원이나 보좌관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바깥에 법을 만드는 변호사 팀이 있고 전문가 집단이 있는 거죠. 이들은 싱크탱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백악관이나 미국 의회 안에 이제 국회의원도 그렇고 보좌관들이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깡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전문가 집단이 전문적인 법을 만들고 주는 거죠. 그리고 의원들에게 여기 표 찍어, 그 다음에 이제 로비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기업 금융가들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정책 싱크탱크에서 기업가와 금융가를 위해서 법안을 만들고 이것을 의원들에게 이제 갖다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 내에서 벌어지는 일은 상당히 기만적입니다.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거죠. 법안 제목이 상당히 조작적이고 대중을 이제 오해하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면은 성면 투명법 뭐 이런 것을 만듭니다. 아, 성면 투명하게 관리한다. 좋은 법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보상받는 걸 어렵게 만드는 법이 바로 이겁니다. 황당하죠. 그리고 호프 액트, 야, 희망이다. 뭐 좋은 법인 양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식량 관련된 보조금을 받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 이것이 호프법의 내용입니다. 황당합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상당수의 법은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다, 이렇게 정치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기업의 이익을 이렇게 이제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그냥 법안에 읽지도 않고 이제 도장을 찍습니다. 고무 도장입니다. 이론적으로 법안은 서구식 민주주의 내에서 국민의 최선의 이익을 대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고 기업가들의 이익에 이제 이렇게 봉사하는 겁니다. 새로운 선거에 대한 헛된 희망을 미국 국민들은 품고 또 이제 투표장에 갑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을 뽑아봐야 결론은 똑같다는 겁니다. 기업가들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싱크탱크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가? 기업가, 기업, 뭐 재단, 뭐 이런 데서 다 합니다. 뭐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러시아 확장, 뭐 랜드 연구소에서 러시아를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될 것인가? 2019년에 만든 이제 보고서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아를 러시아를 찌르는 폭탄으로 이제 개조를 합니다. 그리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러시아를 약화시킨다. 이게 2019년에 이제 랜드 연구소에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실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2009년에 랜드 연구소에서 이제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냈는데 실제로 이란을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선출하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출되지 않는 어떤 세력들이 선출된 권력을 통제를 하면서 자,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미국을 이끌고 가고 있다. 그런데 선출하지 않은 권력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위험이 있는 겁니다. 저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일까? 이것을 일반적인 미국 국민들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선출되지 않는 배후에 있는 세력이 정말 우리 국민들, 일반 국민들의 이익을 생각이라도 할까? 미국이라는 국가의 이익, 국가적인 어떤 이익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이라도 할까? 이것 자체도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미국에 이제 선출된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디 해외에 뭐 계좌를 만들어 두고 그다음에 뭐 리베이트를 받는지 뭘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선출 정치인들은 그만두고 나가면은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뭐 오바마, 빌 클린턴 이런 애들 뭐 이렇게 큰 부자가 되어 있죠. 황당한 겁니다. 여기서 브라이언 블레릭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토록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유니폴라 체계 때문에 그렇다. 미국이 단독으로 이제 세계를 경영을 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90년대입니다. 어떠한 국가도 이제 미국에 도전을 할 수가 없었죠. 이것이 미국을 아주 이제 부패하고 타락시켰다는 겁니다. 미국을 제어할 수 있는 외부의 어떤 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극화가 되면은 이런 것이 개선이 될 거다. 물론 미국이 해외에 미치는 영향력은 축소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A라는 것을 원하는데 B라는 국가가 반대할 수 있죠. 그러나 미국 패권의 축소라는 이런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견제받는 국가가 되는 거죠. 뭐 여전히 강한 나라임은 사실입니다만 외국이 미국을 다양한 각도로 견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미국이 원하는 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견제받고 힘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이때 국가나 사람은 어디에 의존하게 됩니까? 이성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성과 논리, 합리성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이 이성과 논리, 합리성은 우리가 이제 지성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독립체가 아닙니다. 생존 의지입니다. 살기 위해서 합리적이어야 하고 이성적이어야 하고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이때 살 길이 이제 뚫리는 겁니다. 자, 어떤 먹이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작전을 짜야 되는가? 뭐 부족이 갔는데 큰 이제 뭐 코끼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야, 넌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이렇게 모는 거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사태를 풀어가는 거죠. 이때 미국이라는 국가가 바른 궤도에 들어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브라이언 블레릭은 다극화가 미국을 바로잡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견제받고 어떤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다시금 나의 진짜 모습과 외부 세계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